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을 제가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자, 코난에도 이제 상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듯 이슬람교는 상업회의를 긍정적으로 여겨서 이슬람인들은 도시 중심의 그런 상업 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대개 이슬람의 특히 아랍인 지도층들은 이 도시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중심의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정복지마다 도시를 건설해서 교육과 생산의 장소를 삼고 아랍인들을 이주시켰다. 그러나 피지배층들이 지세나 인두세를 납부하여 그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예전처럼 뭐 그 동로마 제국이나 사사왕조 페르시아처럼 자기 종교를 뭐냐면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지세나 인두세만 납부하면 이런 게 자기 종교를 믿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 지세라는 건데 이 지세는 초창기 때는 그 비이슬람교도인들만 이제 부과를 했던 그 세금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는 아랍인을 포함한 이슬람교도 다 부과를 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아랍인들은 토지에 대한 어떤 관념이 없었죠. 토지에 어떤 관념이 없었어. 토지 소유에. 왜 없으면 얘네들 원래 자체가 어떤 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세를 이제 또 토지를 가지기 없었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데 얘네 도시 중심의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점점 땅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가 이제 넓어지니까 국가 입장을 땐 얘들한테 토지를 지세를 안 거두면 국가 재정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초기 때만 지세는 그 피정복민들, 그러니까 비이슬람교들만 내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아랍인이나 이슬람교들이 이제 땅을 많이 갖게 됨으로써 지세도 당연히 내게 된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뭐만 안 내게 되는 거죠? 인두세는. 인두세는 누구만 납부하냐면 이제 비아랍인들, 그러니까 비이슬람교들만 이제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각지의 문물을 모여서 드는 도시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교통의 로에 따라서 다른 도시로 퍼져나갔다. 자, 이슬람 문화권 형성 보면 세 대륙에 거쳐서 이제 형성된 아바스 왕조 시기의 이슬람 제국은 아랍의 정통 문화를 기반으로 서아시아, 그리스, 로마, 이란, 인도 문화를 흡수해 독창적인 어떤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다. 자, 이슬람 문화의 특징은 이처럼 강대한 정복지의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상당히 국제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를 이뤘다. 이게 이제 이슬람 문화의 키워드죠. 국제적이고 종합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회가 이슬람교에 의해서 지배되듯이 이슬람 문화도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아랍어로 된 쿠란의 구조를 암송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전파와 함께 아랍어도 널리 퍼졌고요. 그 결과 넓은 지역의 종교와 언어가 통일되었다. 따라서 쿠란의 언어인 아랍어가 이슬람 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자, 이슬람 세계에서는 쿠란을 연구하는 가운데 신학과 법학, 언어학, 그다음 이슬람의 역사 연구가 되면서 연구하면서 역사학이 발전됐고 교육학부와 성기술례의 피었다면서 지리학이 발전되었다. 자, 이분할 때 역사 서설에서는 사회 형성과 법칙의 변화 법칙을 밝히고 이분 바투타는 이집트, 중국 등을 도우면서 여행기를 남겼다. 그다음 문학에서는 선화 문화가 이제 발달됐는데 대표적으로 아라비아 전래선화를 모아놓은 아라비아 나이트가 이제 꼽힌다. 미술에서는 화려한 세미나가 유행되었다. 이 세미나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은 둥근 지붕과 꼬축한 탑을 특징으로 한 모스크 양식의 주축을 이뤘고, 그래서 이제 돔 양식과 천탕 양식이 특징이죠. 그다음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하여 모스크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자, 이슬람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은 인도와 그리스 과학을 종합하여 발달시킨 자연과학이다. 수학은 대수학, 삼각과학, 기하학이 발전됐고 인도에서 받아들인 숫자의 0을 포함시켜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완성했다. 천문학에서는 경도와 위도, 자오선의 길이가 측정하였고 천체 관측기구로 만들어진 지구 구형설을 설명하고 정밀한 태양력을 제작하였다. 연금술사들은 실험 과정에서 중류나 승하 등 화학작용의 원리를 발견했다. 또
의학이 발달되어 예방의학과 외과 수술이 성행했고 인체 해부도가 그려졌다. 8세기 말에 바그다드 병원에 세워졌으며 대표적인 의학자는 알-라지는 의학대전, 그다음 이슬람 의학의 상징하는 이분 시나는 의학 전범을 저술했다. 참고로 이분이라는 말을 자주 이제 쓰거든요. 이름에 그 이분이라는 뜻은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신하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뭐예요? 신하라는 뜻이야. 신하의 아들 그 앞에 보면 뭐뭐뭐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건데 이분은 뭐뭐의 아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 이제 같이 파악을 해두시고 자 이슬람의 자연과학은 유럽에 전해져 근대과학에 크게 기여했다. 이게 의의죠. 자연과학 의의. 자, 그래서 있고 이슬람 세계 교육을 볼게요. 자, 이슬람 사회는 국가적으로 상업을 보호하고 교통력을 정비하는 등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상업이 매우 발달했다. 자, 이슬람 세계가 확대돼 감에 따라서 이슬람 상인들의 교육 활동도 활발해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각 지역 간의 세계 간의 어떤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이슬람 제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를 자리 잡고 있었으며 중개 무역이 성행됐다. 교육의 발달은 도로와 도시를 발전시켰다. 대상인들이 다니는 길 주변에 도시들이 생겨났고 도시에는 상인뿐만 아니라 수공업자, 군인, 학자들이 모여 살았다. 상인들은 신용장, 약속원, 수표 등을 만들어 사용했고 수공업자들은 동업종합을 만들어서 물건을 생산했다. 도시에는 학교, 도서관, 은행, 시장, 모스크 등이 있고 바그다드는 이슬람의 세계를 번영하는 대표적인 도시였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바그다드는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자, 그럼 바그다드를 볼게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죠. 유럽과 이집트, 아시아에 있는 교육률의 중심지였고 이슬람 세계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 전 세계의 그 상인들이 모여서 당의 수도인 장안,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와 세계 3대 도시죠. 여기에서 이제 바그다드는 이슬람에서 제일 큰 도시고 이슬람을 대표하는 도시죠. 그 다음에 당의 장안은 그 당시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은 어디를 대표하는 도시죠? 기독교 이런 걸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바그다드에는 원형 요새가 있었고 요새 안에는 칼리페 궁궐, 이슬람 사원, 병사대 막사가 있었다. 외적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형 요새 주변에는 2중 3중의 성벽을 들렸다. 요새의 바깥 지역에는 시장이 운영되었다. 원형 요새에는 4개의 문이 있어 4개의 문에 연결된 도를 향해서 전 세계의 물자가 바그다드를 집결하고 이 문을 통해서 물자들이 다시 새겨나갔다. 바그다드 시장에서는 중국의 자기와 비단, 종이, 먹, 인도에서 온 향신료와 염료 등을 구할 수 있었다. 또 중앙아시아 누비와 유리, 그다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무피와 산악유배, 아프리카 상하 황금 노예들이 넘쳐 흘렀다. 아프리카 상하 황금 노예들은 뭘 통해서 들어온 거죠? 사하라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온 것들은 사하라 무역과 인도의 고용을 보죠. 요 사하라 횡단 무역하고 인도의 교육을 주도했던 상인이 어떤 상인이냐면 이 이슬람 상인들이에요. 이슬람 상인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럼 내용을 보면 자, 사하라 횡단 교육은 기원전부터 시작해 7세기 이후 이슬람 상인들이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를 진출하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자, 이슬람 상인들은 낙타를 이용해서 대상 무역을 했으며 이 낙타를 왜 많이 이용했냐면 이슬람 상인들이 주로 이제 통과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 많거든. 근데 말이라든지 뭐 노새라든지 이런 애들은 사막에서 오래 건들지 못해. 왜? 물이 없잖아요. 근데 낙타는 최소한 물 가지고 장거리 그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타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할 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죠.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도둑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이걸 대상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대상무역을 통해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고 이로써 이슬람 문화가 서아프리카까지 전파되어 그 당시 사하라 사막 이남에 큰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북아프리카 지역과 이제 그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 뭐 서남아프리카 그 지역 같으면 무슨 게 있어? 사하라 사막이 있어가지고 믿어 내오지 못했어 유독인지. 근데 이 이슬람교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슬람 문화가 사하라 남쪽까지도 확대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만리 왕국이라든지 소마리 왕국이라든지 이들은 뭘 받아들였죠? 이슬람교를 받아들였고, 지금 아프리카인들 중에 상당히 이슬람교도 많이 믿어요. 예. 자, 북아프리카 상인들은 소금과 곡물, 목화 등을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팔았고, 그곳에서 금, 향신료, 노예들 구매에다가 다시 북아프리카 팔아서 많은 이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서부의 가나 왕국, 요 왕국도 외워두셔야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아프리카 북서부의 가나 왕국과 말리 왕국은 사하라 횡단 교육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의 중심지이자 금무역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이뤘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이슬람 상인들이 활동했던 무역이 인도양을 중심한 무역이야. 그러니까 인도양을 중심 무역은 오늘날 중동,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런 지역을 이제 했던 무역이었죠. 자, 인도양은 이제 아라비아와 남중국해 교역로가 만나는 곳으로 이슬람 상인들은 아라비아를 넘어서 인도양을 진출해서 점차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상인들은 인도양 주변의 항구로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무역로에 따라서 이슬람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했다. 자, 인도의 교육의 주요 물품들은 동남아시아에 생산한 향신료죠. 이 향신료는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죠? 고기 먹는데, 고기 냄새 없애는데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유럽인들이 되게 이걸 원했어요. 향신료는.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많이 먹거든요. 왜 고기를 많이 먹냐면 유럽의 그 토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예전에 유럽인들은 우리 빵을 먹자고 했는데 빵을 안 먹었어요. 대부분 빵은 귀족들이 먹었고 오토밀이라고 이제 밀을 좀 빠개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있어요. 그만큼 농업생산이 낮았기 때문에 거울이라든지 식량이 다 떨어질 때는 뭘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 돼. 근데 고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썩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제해서 먹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훈제해서라도 뭔 없앨 수 없냐고 고기 냄새가 심하게. 그래서 이 향신료만 좀 뿌리면 고기 냄새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원했던 거죠. 그 밖에 이제 인도의 칼과 무명, 이집트의 파피루스, 그 다음에 아프리카 금과 노예 등이 교육되었고, 또 동남아시아 교육론과 연결되면서 중국의 도자기, 비단, 종이 등이 교육되면서 그 당시 많은 이슬람 상인들이 고려와 일본까지 왕래됐다. 그래서 이슬람 상인 하자고도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남인도, 그다음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양 교육이 발달했고, 이를 통해 유라시아 교육망이 형성돼서 이걸 뭐라고 부르면 앞으로 유라시아 교육망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인도양 무역권은 어디예요? 네, 인도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사하라 횡단 무역이죠. 여기는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뭐냐면 그 동북아시아 지역인데 요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상인이 어떤 상인이냐면 이슬람 상인지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유라시아고. 앞으로는 거 아프리카. 그다음 유라시아는 북아프리카 유럽에 갖고 이쪽 지역. 이런 지역을 이제 유라시아라고 하죠.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지역을 뭐냐면 연결시켜주는 그런 주요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슬람 상인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애들은 얘네들이 뭐 인도 항로가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부터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슬람 상인들 알고 있었던 걸 뒤늦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발견한 거야. 예, 지 입장에서 발견한 거지. 예전부터 인류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이슬람 상인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이제 다음 장 이슬람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9페이지 티모르 왕조와 샤파피 왕조 이제 들어갈 텐데 요거 잠깐 이제 보기 전에 그 이슬람 법체계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예전에 기초에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좀 볼 필요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슬람법을 이제 보는데 이슬람법은 크게 종교법하고 세속법 이렇게 두 개에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지는 종교법을 이제 보통 통칭해갖고 샬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국가들 있죠. 뭐 이슬람 샬리아를 인정하는 비세속 국가들, 종교 왕국들은 그 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샬리아는 그게 이제 법 이론과 법 체계 이렇게 이제 법 체계를 보통 샬리아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해. 이 법 체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코란이에요. 코란.
코란이고 여기에서 살리아의 어떤 바탕이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헌법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미야 하위법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법률과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수나하고 하디스야. 수나는 이제 예언자 언행 보통 불변을 간습해 갖고 예전에 내왔던 것들을 이제 보통 언행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하는데 실제로 불변을 간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두인족도 예전에 계속 믿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다음 하디스라는 것은 네 명의 이슬람의 지도자를 전승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코란에 준하는 일종의 성경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코란, 수나, 하디스는 공통적으로 수니나나 시나나 다 믿고 있어요. 시아파나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율리마 해석은 좀 뭐냐면 달라요. 율리마 해석. 율리마는 법학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난, 수나, 하디스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갖다 붙여갖고 판례를 이제 만들어요. 주석이나 이런 것들 이지야 뭐 지하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니파만 인정해. 근데 시아파는 요 세 개만 인정해요. 코란, 수나, 하디스. 네, 이렇게 이제 세 개만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아파는 부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아파가 수니파보다 좀 약간 융통성이 좀 없어요. 법 운영 체계에서, 해석 체계에서. 그 외에도 뭐 세속법으로 이제 아다트하고 있고 카논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법 체계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율리마 해석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니파 시아파를 어떤 기준하는 기준점이 된다.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상교육 내용을 이제 티모노 왕조를 이제 들어가죠. 티모노 왕조인데 이것도 좀 약간 인고용어 좀 부족을 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고 깔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테무르 제국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14세기에서 이제 거의 이제 그 15세기까지 존재했던 왕조인데 잠깐 있다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테무르는 이제 징기스칸 후손이라 자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징기스칸 후손인지는 모르죠.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초원에서 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징기스칸 후손들, 황금시족들만 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칭한 거고, 원래는 어디 출신이냐면 저쪽 차카타이 출신이에요. 차카타이 항국. 그 당시 차카타이 항국은 동차카타이, 서차카타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수도는 사마르칸트고 이거 외워두셔야죠. 사마르칸트. 동서교육의 중심지며 동방의 노마라고 불렸던 곳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몽골족의 정통과 이슬람 문화를 결합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정복정전을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을 계승한다 해서 동차카타이가 이제 분열돼 있었죠. 이걸 이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란국을 병합하고 이란국은 이때 분열돼 있었어. 이들 분열된 세력들을 통합을 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이제 앙칼라 전투야. 이 앙칼라 전투에서 누가 싸웠죠? 오스만 제국가 싸웠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야지드 1세를 포로 잡아요. 네, 그래서 바야지드 1세가 이제 포로 잡고 있다가 거기에 죽게 되고 바야지드 1세가 죽은 후에 오스만 투르크가 잠깐 내분이 나죠. 이걸 이제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대공의 시대라고 해요. 왕이 없었던 시대.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남부를 공격해 키차크 왕국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키차크 왕국 공격해 거기 점령한 게 아니라 그냥 공격해가지고 수도 사라에만 유인하고 그냥 들어와. 약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이 또 뭐냐면 인도의 델리까지 공격해. 그때 이제 델리에 이제 술탄 오왕조가 있었거든요. 그 오왕조 중에 이제 그 두 번째 왕조인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두 번째 왕조를 멸망시키고 세 번째 왕조였던 세 번째 왕조를 멸망시키고 네 번째 왕조인 사이드 왕조 세우고 이제 들어오죠. 예, 그리고 그냥 물러나.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나 원정주의 티모라 사망이야. 그래서 이제 명이 누굴 멸망시켰죠? 원나를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무슨 후손이라고 징기스칸 후손이니까 당연히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다가 도중에 죽게 돼. 만약에 원나라까지 갔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은 별 볼일 없어. 이것도 나라가 분열돼갖고 한 두세 개 또 나눠져요. 그 중에 그래도 좀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울루그베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문대를 건설했다. 자, 문화적으로 보면 이슬람, 이란, 중국 문화를 융합했고 세미나가 유행했고 동서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였고 현대 중앙아시아 정통 문화를 형성에 크게 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투르키스탄, 투르크족이라고 하죠. 투르크족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일종의 칼데제 역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누구냐면 티모르야. 그래서 보통 지금 투르키스탄부터 터키까지가 다 이제 돌굴 민족 계통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로는 징기스칸 후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르크 계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르크 민족의 어떤 우상, 어떤 상징적 지도자, 칼데제처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그 티모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멸망은 그가 죽은 후에 이제 후계자 분쟁이 일어났고 제국이 한 두세 개로 나눠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즈베크족이 이제 침입을 멸망을 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티모르 제국 해체되고 나서 이슬람 세계는 인도의 무굴 제국, 예. 그 다음에 이란의 샤파피, 그다음 오스만 왕조가 분열되고 그래서 중동 지역은 이란의 샤파피와 오스만 왕조가 이제 대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는 그 부하라 시바 코란드 항국이 있어. 이 부하라 시바 코란드는 이제 몽골족이 투르크화됐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몽골족들이 대부분 다 투르크화돼요.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그 계통의 왕조로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부하라 시바 코란드 항국도 그 나중에는 19세기 제정 러시아에 다 병합이 돼. 속국이 된다. 병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통합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티모르 왕조. 자, 몽골족이 세운 차카타이 왕국 세력이 약화되니까 티모르는 몽골 제국의 재건을 앞세우고 이제 티모르 왕조를 세웠다. 그는 신앙심이 깊은 이슬람교도였지만 정복지 백성들이 매우 가혹했다.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그 지역의 도시를 몽골족처럼 아예 지도상에 없애버려. 인종 말살시키고. 그래서 이제 티모르는 몽골족의 군사적 정통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를 결성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정복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티모르가 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병사하여 점차 되어 티모르 왕조는 투르크 계통이 우즈베키스탄에 의해서 멸망했다. 티모르 왕조는 이제 유럽과 이슬람의 세계, 중국에 있는 동서무역로, 러시아, 인도를 연결하는 남북무 독점을 하여 번영을 줬다. 수도였던 사마르칸트, 예, 이거 두셔야 되겠죠? 사마르칸트 여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사마르칸트는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상업 번성한 중앙아시아 중앙도시로 발전됐다. 그래서 그 옆에 티모르 문화가 있죠.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페르시아 문화, 투르크 문화, 중국 문화가 융합된 문화를 이뤘고 문학 작품은 페르시아어, 터키어, 미술의 세미라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럼 샤파피 왕조 보죠. 자, 오스만 투르크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 이제 먼저 볼게 샤파피 왕조인데 자, 먼저 이란 지역의 이제 이슬람 왕조를 이제 보겠어요. 이란은 정통적으로 뭘 믿는다고 했죠? 시아파를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그 아바스 왕조의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 아바스 왕조 약해지니까 뭐 사마 왕조, 그냥 부하이 왕조 이란 계통의 왕조가 등장해요. 특히 부하이 왕조 한때 이제 뭐냐면 이라크에 있었던 바그다드를 장악을 했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셀주크 투르크는 쫓겨나지만 그러다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를 받다가 또 이란국의 지배를 받다가 티모르 제국을 지배를 받아. 11세기에서 거의 14세기까지 지배를 받고 거의 몇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거야. 3, 4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가 이때 이제 뭐냐면 16세기에 가서 사파피 왕조가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사파피 왕조 입장일 때는 앞에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란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할 수밖에 없죠. 뭔가 차별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때 예전까지는 페르시아 하면 상당히 포용적인 의미가 있는데 샤파비 왕조 때 이제 들어오면서 약간 배타적인 성격이 강해져. 이란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샤파피가 있고 그 다음에 카자르 왕조가 있다가 그 다음에 팔라빈 왕조가 등장했다가 팔라빈 왕조가 쫓겨나죠. 이란 형병으로.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가요? 호메인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샤파피 왕조를 좀 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이것도. 자, 샤파비 왕조는 이란 시아파 왕국인데요. 건국 배경을 보면 15세기 말 티모르 왕조가 붕괴되어 투르크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란의 샤파피 왕조가 성립됐다. 건국은 이제 이스마일 1세가 이제 수도 이스파한 위치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가 상당히 발달된 도시인데 여기야 여기 이스파한. 오늘 수도는 어디죠?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이죠.
이스판. 자, 그래서 이스판이고 정치적으로는 오스만 투르크 술탄에 대해서 페르시아 정통의 종칭 샤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얘는 술탄을 안 써. 샤라고 해요. 샤. 최고 높은 수장을. 그리고 종교적으로 시아파죠. 근데 시아파도 그 7인마파와 2마파하고 12인마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7인마파는 소수 종파고요. 12인마파가 다수 종파야. 그래서 12인마파로 국교화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 민족을 통일했다. 이단인데 시아파를 선택하고 민족의식 향유하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건 이제 페르시아라는 국명은 원래 자기들이 불렸던 명칭이 아니라고 했죠.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라 이단. 그래서 나중에 국명 이제 이단으로 불려달라고 하고 요즘엔 페르시아 말보다는 다 이단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아파 위에 종교를 억압했다. 그래서 종교적 이민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도 마찬가지예요. 오스만 투르크도 페르시아 영향을 받았지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긴 했지만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기독교는 포용적이지만 시아파에 대해서 상당히 탄압적이에요. 거꾸로 여기에서도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해. 자, 문화적으로 페르시아를 바탕으로 이단의 정통 문화를 부흥해서 이단의 정통 문화의 기초를 이뤘고요. 자, 유럽 간의 관계에 보면 또 이제 시아파 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위파는 탄압을 하는데 여기 종파는 순위파예요. 근데 의외로 또 카톨릭에 대해서는 상 포용적이야. 오스만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유럽 상인과 카톨릭 선교사의 수도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했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때 종교적 이민은 누가 억압한 거지 이거는 시아파가 아니라 순위파. 거꾸로 오스만 투르크도 기독교 받아들이 허용하죠. 그렇지만 뭐는 안 돼. 절대 시아파. 그래서 이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는 유럽인 상인들이 거래했고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부각했다. 이거는 그 당시 그 사파피 왕조와 카자르 왕조뿐만 아니라 오스만 투르크도 그 유럽인들 많이 와서 그렇게 거주를 했어요. 왜? 무역을 하려고, 상업 활동하려고. 자, 그냥 비단이나 양탄자를 생산했고 호르무즈. 호르무즈 유명하죠. 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 간의 어떤 갈등이 이제 될 때 항상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 부분에 국제 교역항이 번성됐고 중개 무역을 장려했다. 세태를 보면 궁중 내부의 세력 다툼과 혼란, 신정국가 이념 상실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신식군대와 군식군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서양식 총포로 무장한 군대들과 그 예전의 군대들, 그러니까 기마병 위주의 어떤 구식군대의 싸움 이런 것들로 해서 전력 저하했고 요걸 좀 보면 이것도 또 오스만 투르크하고 또 비슷해요. 오스만 투르크도 원래 이제 우리가 하면 예니첼리 아시죠? 샤파이 이런 부대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대는 구식군대예요. 이런 부대는 주로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예전에 총포식 그 무장들 있죠. 기마병. 그런데 서양식 총포 부대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맨날 깨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신식 군대를 기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파비 왕조도 그렇게 이제 서양식 무기를 받아들여서 키워. 그런데 이제 이들이 대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실령과 군용 파탄 주변 인민족 아프간 쪽에 이제 공격을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뭐냐 같은 계통인 이란 계통 카자르 왕조가 다시 재통일하고요. 이게 18세기고 그다가 이제 카자르 왕조에서 다시 이제 20세기 넘어가면 무슨 왕조 되냐면 팔라비 왕조 등장하죠. 팔라비 왕조. 팔라비는 이란이지만 좀 친미 국가예요. 이 사람들은 친미적인 어떤 왕조였는데 나중에 호메이니에 의해서 쫓겨나죠. 네, 그래서 요 이제 가정을 걷게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파비 왕조를 볼게요. 7세기 때 페르시아 지역에 이슬람 세계에 넘어간 뒤에 페르시아인들은 이슬람 세계에 편입되었다. 그는 학문과 예술 방면에 두각을 나타나여 투르크와 몽골 지배 시절에 관료를 하였다. 15세기 말에 티모르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 지역의 투르크인 지역과 페르시아인 지역으로 나눠지자 이스마일 것은 사파피 왕조고 했다. 페르시아인들 이제 이단 지역을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이스마일 1세는 자신의 무하메드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아파의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샤, 그래서 이제 왕중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페르시아에서 왕을 샤라고 해요, 샤. 하고 선언했다. 또, 그 당시 이제 수니파에 대해서 박해 정책은 오스만 제국이 시아파를 탄압하게 하여 많은 시아파가 사파파 왕조를 올려드게 됐다. 거꾸로 이제 뭐냐면 수니파에 또 뭐냐면 그 박해 정책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박해를 한 거야. 이에 따라 페르시아 민족의식과 시아파 융합은 시아파파 왕조의 사상적 기반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하고 그 당시 그 중동 민족은 아예 다르다고 했죠.
뭐 인종적으로, 뭐 언어적으로. 그런데 서로 싸우다가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페르시아 민족은 몰려 융합된 거야. 시아파로 이제 정체성이 형성된 거고, 저쪽 셈족, 햄족 계통의 아랍인들은 몰려 융합된 거죠. 상당수가 순위파로 융합이 돼버린 거야. 예. 자, 왕조의 정성기를 누렸던 아바스 1세는 총포를 갖춘 군대를 갖췄으며 국가의 지원 아래 직물, 도자기, 양탄자 사업을 발전시켜 서유럽과 아프리카, 인도의 상품을 수출했다. 또 그는 오스만 제국의 침입을 피해 옮겨 다녔던 수도를 이스판, 이거 꼭 외워주세요. 예. 이스판을 정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했고 여러 지역의 상인들 수도 이주시켜 국가 체제를 국가 경제 체제를 발전시켰다. 샤파페 왕조의 통치자들은 유럽의 상인과 기독교의 선교사들에게 수도에 머무는 걸 허용했고 세금 특혜와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그 결과 16세기 때 사파페 왕조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하면서 종교학자들의 세력이 커져 왕권을 위협했고 17세기 말 왕실의 내분과 갈등, 아프간족 같은 주변 순위파 지역의 침입으로 혼란이 커지면서 점차 쇠퇴했다. 자, 미술에서 꽃으로 장식한 선이나 기하학적인 어떤 선에서 아주 정교한 그림을 그려놓은 페르시아 세미나인데 대개 이 페르시아 세미나는 상당히 유명해요. 예, 그 무굴 제국에도 영향을 줬고 심지어는 같은 그 옆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는 시아파는 싫어해도 페르시아풍은 받아들였어 또 이상하게.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수용을 해요. 또. 자, 최고조로 발달했고 쿠란의 구조를 기록한 글을 신성시하는 정통 때문에 서예가 더 발달됐다. 그래서 이제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자처럼 약간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글 쓸 때. 그래서 예술품으로서 많이 이제 인용을 했던 거죠. 건축에는 오스만 양식과 달리 유약을 발라서 구운 모자이크 타일로 빛나는 모스크를 지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이스파한에 이제 모스크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파한의 그 내용도 모스크의 내용도. 자, 그러면 오스만 제국을 보자. 이 오스만 제국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아마 이제 이슬람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오스만 제국인데 그러면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오스만은 그 명칭의 투르크라고 볼 수 있을 때 돌굴족의 일종이에요. 투르크 계통의 일종이고 이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저쪽 소아시아 반도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데 자, 이때 건국 과정을 보면 이 소아시아 반도는 예전에 룸셀주크 투르크라는 민족 그 왕국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일종의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제후국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 소아시아 반도는 이제 이슬람교도는 지금 살고 있지만 예전 기독교 지역이었어. 하여튼 그 지역에서 이제 룸셀주크 투르크가 있다가 룸셀주크 투르크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누구한테 멸망했다고 했죠? 이란국한테 멸망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여러 자녀 세력도 분열되고 그 중에 하나의 세력이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야.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룸셀주크 투르크 자녀 세력들 흡수해가지고 소왕국에 이제 소아시아에 건국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1차 이기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바야지드스야. 이 바야지드스는 앙칼라 전투에서 티무르에게 패배하죠. 그 포로 잡혀서 죽게 되는데 이때 잠깐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서 왕이 없었던 시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공의 시대가 있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대한교과서 터키사에 있는 내용들 이제 실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발전 과정을 보면 자 오도안 때는 이제 발칸반도에 진출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했고 그리고 나중에 발칸반도를 장악했고 코스보 전투라든지 니코폴리스 바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차례차례 이제 주변 오스만 투르크 지역을 이제 장악했고요. 비잔틴 제국 주변을 장악했고 비잔티움 제국은 이제 그때에서는 이제 오스만 제국한테 영토가 이제 다 잠식돼 갖고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의 땅들만 점령을 했던 그런 이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메메트 2세, 마호메드 2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메메트 2세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성벽을 무너뜨렸죠.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무너뜨리고 결국엔 점령을 했어. 예. 그래서 그 점령 과정들이 되게 많이 많은데 저 그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요 정도만 파악하고 그 토전사가 있어요. 토코메트 전쟁사. 거기에 보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하고 비잔틴 제국이 이제 옥신각신한 싸움 얘기가 많이 접근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예. 그래서 요번에 아이만인가? 아이만도 그 토전사 보면 나와 있어. 첫 버전 할 때 그 아이만이 그 아르헨티나 도망갔다가 그 이슬람의 그 모샤드인가? 그 척박기관에서 잡혔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뭐 하여튼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 하여튼 마호메트가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걸 계기로 유럽의 중세에서 이제 뭘로 넘어가죠? 근대 전환의 기점이 되고요. 그다음 콘스탄티노플은 수도 이름을 이제 명칭을 이스탄불 개명돼.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수도가 이전돼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수도가 되고, 그다음 성 소피아 성당은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를 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샬리 1세를 볼게요. 샬리 1세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술탄 칼리프 제도를 확립했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집트에 이제 카이로를 점령하고 나서 암모로크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카이로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 있었던 이제 그 술탄의 후손을 찾아서 술탄지를 이제 양위를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술탄 칼리프 제도가 확립돼서 재정 분리 시대에서 이제 재정 일치로 넘어갔다. 이걸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정치와 종교의 권한을 장악했다. 그래서 셀린 1세는 아까 전에 이제 맘루크 왕조 멸망시키고 맘루크 왕조가 가졌던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을 또 장악을 하죠. 그래서 정통성을 확보해 2, 3세기에서. 자, 그 밑에 이제 이스탄불 도시 명칭 역사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게 군사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하면 제일 유명한 부대가 뭐죠? 예니첼리예요. 예니첼리.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꼭 예니첼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부대도 있어. 예니첼리는 오늘날 말하면 완전히 소수화된 정예 부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얘네들이. 그래서 이 근위 보병 부대들인데, 그래서 이족 세력들의 견제를 통해서 술탄의 중앙 집권화, 효과적인 전투를 양성하게 한 거다. 그 예니첼리는 처음 그 하얀 무기도 뭐냐면 무장된 이제 근위 보병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하얀 무기도. 예. 근데 이 애니첼리가 상당히 엘리트 부대인데 이 처음에 이제 얘네들 선발할 때 어떤 식으로 그 선발하냐면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죠? 거기 이제 대부시름의 제도를 통해서 선발. 대부시름의 제도가 뭐냐? 발칸반도의 기독교 소년이라 아르메니아 지역 있죠? 거기에 이제 기독교 소녀들을 이제 데리고 와갖고 얘네들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그래서 군사훈련을 시켜요. 그래갖고 이제 보고 나서 좀 똑똑한 애들 있죠? 똑똑한 애들은 고급 관료 채용하고 좀 약간 중하급 정도 되는 애들은 그 예니첼로 배송시켜.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왜 고급 관료들이나 예니첼 친위 군대들을 예전에 그 이슬람교도 자제들을 뽑지 않고 기독교 소녀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냐?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슬람 왕조들 보니까 항상 그 귀족자제들이 뭐냐면 이제 세습직으로 뭐 군사나 정치 요직을 장악하다 보니까 누구를 위협하는 거야? 술탄의 지위를 위협하는 거야. 세력화돼서. 안 되겠다. 얘네들 세력을 뭐냐면 그 없애기 위해서 그 당시 원래부터 없었던 애들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면 원래 이슬람 제국 안에 기반이 없었던 애들 아니에요? 얘네들을 뽑아다가 뭐냐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대라든지 친위 군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고급 관료들 이제 뭐냐면 얘네들 배치시킨 거야. 근데 그 아들들은 절대 안 돼 또. 왜? 이제 얘네들 이슬람화 돼갖고 이제 세습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원칙이 있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때에서는 그 들어갈 수 없죠. 예니친이나 그거는. 근데 원래는 그런 건데 이건 원칙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니첼리가 나중에 이제 뭐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나중에 술탄도 폐위시키고 그러는데 예니첼리가 끝발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슬람 귀족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달라. 결국에는 중후기 때 넣어가면 기독교 자제들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채워지냐면 이슬람교 자제도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창기 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이제 시파이 또는 샤파이라고 하죠. 또 근데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시파이. 예. 자, 시파이인데 이 시파이가 이제 기마 군단으로 이제 기마 군단. 예. 그래갖고 이제 기마 군단인데 이것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티마르 시파이하고 그 다음에 카피크로 시파이 이렇게 두 가지 있어. 이 티마르 시파이는 지방에 있는 이제 그 귀족들 유역자들 바탕으로 한 건데 이때 티마르 시파이를 이제 양성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티마르 제도야. 티마르 제도. 티마르 제도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의 이제 기병들 양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역자들에게 어느 지역을 주고
그 지역에서 뭘 갖게 하냐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셀주쿠트가 이그타 제도 있죠. 이걸 계승하는데 이그타 제도는 통치의 영역권, 통치권을 주죠. 이거는 일종의 수조권을 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양성한 군대가 티마르시파인데 이 티마르시파니는 나중에 거의 이제 쓸모없게 돼요. 왜냐면 서양식 총포로 무장된 군대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종전의 기병 부대들이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없어진 게 뭐냐면 카피쿠르 시파예요. 이 카피쿠르 시파에는 왕실 근위병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고위직 자제들 있죠. 이 고위직 자제들이 이제 뭐냐면 그 카피쿠르 시파이가 있고 그 예니칠리보다는 좀 뭐냐면 계층적으로 좀 높아요. 얘네들이. 예니첼리는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입지전전 해갖고 들어간 거고 그 카피쿠르 시파이는 좀 그 위에 정통적인 귀족 세력들이 이제 자제들로 구성됐고 그래서 나중에 애니첼리에서 출신의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식들은 또 카피쿠르 시파이도 보내고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근데 카피쿠르 시파이하고 애니첼리 관계가 서로 관계가 안 좋아. 다툼이 많아. 결국에는 이제 타니마트 이전에 애니첼리와 그 다음에 그 카피쿠르 시파이 다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탄지마트 때 예전에 그 왕실 근위부대에 쓰라고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애니첼리하고 카피쿠르 시파이 막 싸웠는데 시파이 여기 둘인데 둘 다 뭐냐면 틀려. 왜? 그 당시 그 탄지마트 때는 시파이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애니첼리 부대가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 잘못 낸 거야. 이거는 근데 지도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교과서에 지도서 내용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지도서 보면 틀린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비판적으로 봐야 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고 했죠. 그래서 타종교도 인정해요. 그래서 밀라트 제도나 길드 조직을 통해 조화를 주겠다. 특히 밀라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의 큰 밀라트가 있죠. 이슬람 밀라트, 그 다음에 뭐, 아르메니아 밀라트, 그 다음에, 그 당시 뭐, 등등 4개의 밀라트가 있어요. 다만, 뭐는 배제한다고 했죠? 같은 종파였던 시아파는 또 탄압을 해.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제일 영웅이 누구야? 슐레만 1세죠. 이 사람 때 제일 전성기였는데 일단 유럽을 공격해서 빈을 공격했죠. 예, 물론 이제 함락은 못 시켰지만 2번에 걸쳐서 이제 빈을 공격했고 헝가리를 정복했고요. 베오그라드를 이제 정복하는 등 여러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하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에스파냐 로마 교황의 연합 함대를 격파하죠. 프레베스 전쟁에서 격파하고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유럽인들이 이제 동쪽 길이 막히니까 그 당시 이제 서쪽 길로 트게 되죠. 그래서 유럽인들의 어떤 신앙적 개척에 어떤 자극을 줬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입법자, 법의 왕,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의 정보 조직과 행정 제도를 오스만적인 어떤 독창성으로 왕비하려고 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슬람 문화의 르네상스 시기였다. 그렇지만 이제 술레만 1세 이후부터 17세기부터 이제 투르크가 쇠망을 하게 돼요. 영토가 점점 축소되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레파토 해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레파토 해전 때 패고 레파토 해전은 어디 부분에 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리스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 부분. 예. 그래서 악티움 아시죠? 악티움. 악티움이 레파토하고 똑같아요. 위치가. 예. 이집트가 독립하고 그리스가 독립하고 러투 전쟁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발칸 지역이 독립하는 등 세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제 아까 군사적 복무제 티마르 제도. 그래서 이제 각 주의 군대에 주둔시키고 군사정부에 티마르라는 땅을 줘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또는 세금을 징수해주는 조세권을 줬다. 그래서 조세 징수권 같은 거 있죠. 근데 이제 이건 뭐와 비슷해? 이그타 제도와 비슷하고 했죠. 그렇지만 이그타 제도는 뭘 주는 거야? 통치권을 주는 건데 이거는 조세 징수권, 또 면제권 이런 걸 줬다. 그래서 이제 시파이라는 기병대 양성 목적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자, 독자적 투르크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개방적으로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 페르시아, 아라비아, 비잔틴 문화를 융합했고요. 나중에는 후기에 따라 기독교와 유럽적 요소도 가미돼요. 그래서 이제 건축들 보면 여기 슐레이만 사원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슐레이만 사원. 그 다음에 무하메드 사원인데 무하메드 사원이 제일 커요. 예, 무하메드 사원이. 이걸 블룩 모스크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성 소피아 성당보다 더 큰 걸 지어라.
그래서 이게 무하마드 사원 또는 술탄 아흐메드가 만들었다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라는데 이게 제일 크고 두 번째 큰 게 이제 슐레이만 사원이야.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슐레이만 사원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또 나왔던 게 아야소피아가 있는데 아야소피아는 뭐죠? 성소피아 성당의 애칭이죠. 예전에. 그래서 이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성소피아 성당 보면 원래 오리지널은 그 기독교 성당인데 그리스 종교 성당인데 그 첨탑 있죠. 네 개를 뽑아놓은 거는 나중에 붙여놓은 거야. 예, 그게 세워진 거고. 그렇지만 나중에 지금은 이제 뭘로 쓰이면 박물관 사용이요. 다행히 거기 이제 성소피아 성당 이슬람 성을 개조할 때 그 옆에 했던 모자이크나 이런 것들 다 없애진 않고요. 거기에다 이제 해지를 한 다음에 프레스코화를 그린 거야. 아라베스크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걷어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대로 복원을 시킨 거죠. 예. 자, 그다음 궁전 같은 경우에는 토카프 궁전, 투카프 궁전과 돌메흐제 궁전이 있는데 토카프 궁전은 약간 투르크 양식이고요. 이 돌메흐 바우제 궁전이 되게 이제 유명한 게 유럽의 바르크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뭘로?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베르사유 궁전에 영향을 받았는데 크기는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커. 상당히. 그래서 후기 때 유럽에 영향을 받았던 궁전 중에 하나가 돌메 바우체 궁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르크의 근대화를 좀 볼게요. 자, 초기 개혁은 구제도의 근대화로서 중앙적 권력을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국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컸고 그 중에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이 아까 무슨 세력이었죠? 예니첼리라고 했죠? 예니첼리. 그래서 예니첼리 이제 나중에 해체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타지마을 개혁,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타지마트 개혁.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유럽의 오스만 영토 잠식, 그리고 그리스 독립과 발칸반도 국가 독립, 무하메드 알리가 좀 이집트에 독립하고, 그래서 은혜 개혁이라는 이렇게 이제 장미 칙령을 공표해서 탄지마트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자 군사 개혁을 보면 서양식 군대를 창설했다. 예. 근데 이제 대개 보면 동양의 공통점은 뭐냐면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면 항상 그 역할 모델을 했던 게 뭐냐면 포위센이야. 포위센. 그래서 포위센을 봉파해서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예전에 이게 잠못 나왔던 건데 애니첼리아 시파에는 이때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이미 이제 무하메드 2세 때 이전에 무하메드 군제교육 때 해체시켰어. 이거.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문제를 냈던 분이 아마 서양사 전공했던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걸 기타사를 냈나 봐요. 오스만 투르크를. 그래갖고 문제를 이제 잘못내니까 이제 뭔가 사유 쓰라고 하니까 지도서와 그거서 그렇게 나와있다. 그래서 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이게 좀 약간 있는데 교수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사회 경제적 개혁 같은 경우에 보면 종교와 민족을 초월한 국민과 생명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다음 외국인과 종교 조직의 사법권 배제. 예전에 외국인하고 종교 조직의 아까 이제 종교 조직한 건 뭐예요? 아이고 잠깐 이름을 까먹었네 제가. 이게 종교 조직이 밀라토의 일종의 사법권을 부여했어. 그때 이걸 치해법권이라고 하죠 보통. 왜 치해법권을 줬냐면 일제 호혜적인 차원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너네들 자치적으로 하라. 근데 이들이 이걸 이용한 거지. 나중에 서양세력들이 와가지고는 치해법권이라든지 체육대우가 원래 줄 때는 좋은 의미에서 준 거야. 그냥 호혜 차원인데 이걸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남의 나라 쳐들어갈 때 이걸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치해법권이라든지 그 체육대우 그런 것들은 그 오스만 투르크가 다른 민족의 다른 국가를 상대할 때 호혜적인 차원에서 한 건데 이걸 제국주의 국가들이 악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있고 9년제도를 실시하고 오스만 은행을 설립하고 신식고육제를 도입을 했고요. 토지제도 개혁을 했다. 그래서 서구와 근대적 개혁 운동을 했다.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한계를 보면 국내 보수세력 반대, 전제정책 부활, 세계 열강의 이권 침탈, 피지배 민족의 입지 강화 등등 해가지고 실패했고 다시 미드하드 파샤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스만 투르크에. 그래서 미드하드 헌법을 이제 공표하죠. 그래서 투르크의 이제 술탄심을 약화시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입헌군주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국 내 모든 시민 동등한 권리,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 언론의 자유, 근대적 조세 및 헌벌제도, 의회 개선 이런 것들을 명시했다. 그렇지만 러투 전쟁과 오스만 패배를 겪고 실패했고 다시 입헌군주제에서 재정이 부활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미드 2세라는 사람이 있어. 하미드 2세가 이제 보수 반동 정치를 하죠. 이 사람은 좀 약간 강목개혁식 어떤 정치를 해요. 여긴 안 나왔지만 그래서 독일과 손을 잡아가지고 뭔가 좀 일을 꾸미고 근대화를 하고 했지만 술탄 독재 체제는 계속 유지하려고 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청년 투르크당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술탄 압둘 하미드 2세 보수적인 어떤 정치 회계에 반발해서 일으켜서 청년 장교와 젊은 지식을 중심해서 청년 투르크당을 조직하고 국내의 반정부 활동을 강화시켜 혁명을 성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헌군주를 전환을 하죠. 이 청년 투르크당에 누가 이제 참여했냐면 뒤에 이제 터키 아버지였던 무스타파 칼만 있죠. 이 사람도 이제 청년 투르크당의 회원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에 전환을 했고 개혁을 보면 여성 차별 정책, 언론의 자유 보장, 근대 시설 확장, 열강의 특권을 폐지하고 민족사업 보호, 산업 육성, 조세 건강 이런 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개혁을 했지만 문제점이 있어. 뭘 강조했냐면 투르크 민족주의를 강조해요. 투르크 민족주의. 예, 이게 상당히 반발을 불켜. 왜냐하면 투르크는 아직 뭐 영토 많이 축소했지만 많은 또 다민족 국가예요. 아랍인도 있고 뭐 이란인도 좀 있고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소수민족도 있는데 투르크 민족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반발하게 되는 거야. 특히 아랍인들, 아랍 민족주의가 이제 좀 형성이 되죠. 자, 그래갖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결과는 줄을 잘못 썼죠. 어디에 썼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저쪽 삼국협상하고 이제 반대했던 삼국 동맹 측에 섰죠. 그래서 이제 패전 후 이제 대부분 영토가 상실됐다. 그 중에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그 무스타파 칼만 있죠. 이 칼만이 갈리폴리 그 상륙작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처칠이 주도했던 건데 거기에서 상륙작전 때 많이 활약했던 인물이 이 당시 무스타파 칼만이야. 그때 그 당시 이제 영국군이나 이제 호주군을 격파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진 상태였죠. 자, 그럼 터키 공화국을 볼게요. 세부르 조약을 맺고 이제 비투르크인들의 거주 지역이 상실되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어디 지역? 소아시아 반도와 이스탄불 지역만 이제 거우 이제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연합군이 터키 연소를 이제 분할을 하려니까 터키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무스타파 칼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투르크 국민당을 결성해서 앙칼라에서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에요. 앙칼라예요. 예, 그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그래서 국민회의 소집하고 임시정부 수립과 그리스군을 걱대했다. 술탄 제도를 폐지하고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일당 독재를 냈어요. 지배 체제를. 근데 이제 일당 독재 체제가 나쁜 거지만 근데 터키에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나름대로 그 당시에 막 정치세에 분열돼 있었고 나라 혼란스러웠으니까 누가 카리스마적 인물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주도권을 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성을 쓰죠. 이게 아타투르크야. 그래서 아타투르크 성을 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스타파 칼만의 일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무스타파 칼만은 그 지금 터키에서 절대 건들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그 존재야. 신성 불가침한 존재거든요. 그만큼 많은 업적을 냈어요. 종전에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샬리아 사용했죠. 근데 샬리아를 폐지시켜. 헌법을 유럽식 헌법 체제. 그래서 지금의 터키는 세속 국가예요. 그러니까 세속 국가라는 건 뭐냐면 법에 이슬람을 명시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슬람을 믿지만 이슬람을 국교화시키지 않아. 그리고 샬리아법을 아예 없애버려. 샬리아법보다는 유럽식 헌법 체제, 법률 체제를 우선시해요. 이런 체제가 이제 뭐냐면 세속 국가 체제인데, 그래서 뭐 터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이런 국가는 다 세속화 제도고 신정 국가는 샬리아를 강조하는 체제죠. 그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좀 다른 국가예요. 이런 거는. 자, 헌법을 채택하고 샬리아법을 폐지하고 정교 분리, 그 이슬람교를 국교라는 것을 헌법의 조항을 삭제했다. 그 다음 여성의 참여권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폐습을 개혁하죠. 그래서 이슬람의 제일 문제점이 일부 다처제를 뭐죠? 금지시키죠. 그리고 근대적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문자를 통일하는데 종조에 터키 썼던 문자를 다 없애요. 아랍식의 문자를. 그 라틴어를 받아들여서 문자를 통일하고요. 입헌제재를 정비하고 태양력을 사용하고 여성의 베일과 남성의 터키 모자를 아예 금지시켜. 그리고 예전에는 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분자 붙는다고 했죠? 이분시나 이렇게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아버지 이러시고 부정명이나 막 아버지 이러시고 썼는데 성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성의 사용을 의무화시켜. 그래서 자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아타투르크라는 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타투르크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타투르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스타파 칼말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황금시족이다. 징기스칸 후손처럼. 예,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터키 공화국에서 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등장해갖고 대통령권 해먹고 막 하다 보니까 터키를 일종의 세속 국가에서 살리아가 지배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이제 하는 대통령이 있죠.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예, 오스만 제국의 성장부터. 자, 몽골의 침략으로 셀주크 투르크 세력이 무너지자 아나톨리아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 오늘날 소아시아 반도 지역이에요. 자,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투르크 유목민들이 여러 개의 작은 나라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스만 제국의 서쪽의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하면서 제국 선장을 발판했다. 오스만 제국이. 그러니까 14세기 말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 세력의 연합군을 격파한 뒤 칼리프부터 술탄 칭호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죠. 술탄 칭호를 받았던 곳이 어딜까요? 카이로.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에 무슨 왕조가 있었죠? 맘루크 왕조 있어. 맘루크 왕조. 맘루크 왕조. 예. 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요 카이로에서 뭐냐면 술탄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제도하냐면 재정일치적인 술탄 칼리프 제도하죠. 세속군주를 뜻하는 술탄이 이슬람 공동체 우두머를 뜻하는 칼리프를 겸하는 제도인데 술탄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 전체를 하는 실질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마호메트 2세 때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를 점령한다고 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비잔티움을 일종의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고 제국의 수도를 삼았다. 자, 그의 후계자들은 팽창 정책에 이어받아 이런 아라비아 지역까지 지배권을 확대시켜 나갔다. 16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그 칼리프 제도의 술탄 칼리프 제도를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이게 뭐야 앞에는 기독교 세력의 연합군을 격파한 뒤 칼리프지의 술탄을 지공했고 요 앞에는 또 왕조와 칼리프지의 술탄 칼리프지도 왕조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두 개가 또 연결된 건데 이게 앞부분이 틀린 거고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샬레 2세가 뒤에거든요. 예.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 이미 멸망을 했잖아요. 아바스 왕조 칼리프 후손으로부터 어디에서 여기 카이로에서 물려받았다. 이게 팩트예요. 요거 앞부분은 여기 중간에 이상하게 겹쳐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말 거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말 이해를 못했어요. 14세기 말에 수정할게요.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았고요. 예. 이말이네. 그리고 아바스 왕조부터 칼리프로부터 칼리프 지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요게 연결되는 거예요. 좀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슐탄의 칭호를 받았고 16세기 때 아바스 왕조 칼리프부터 칼리프의 지위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요때 슐탄 칼리프 지도가 확립된 거야. 예. 그래서 요거 아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 이건 슐탄 먼저 받고 근데 뒤에 이제 칼리프 받고 예. 요거 연결되고 이 칼리프는 여기에서 받았다. 요 카이도에서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슐레이만 1세는 오스만 제국의 정성기를 누리며 세 대륙에 거쳐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튼튼한 국가 재정을 바탕 헝가리와 함스부르크를 공격했으며 강력한 해군력을 동원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지중해 교육의 이익을 독점했다. 제국 곳곳에서는 상업도시가 성장했고 장인들이 동업조합을 조직하는 등 수공업을 발달했다. 길드라고 하죠. 오스만 투르크도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 술탄의 통제가 약해지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해졌고 정부 기관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며 17세기 말부터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주변 영토를 잃게 되면서 제국은 쇠퇴하게 되었다. 자, 오스만 제국의 사회 문화를 볼게요.
자, 전성기 때 오스만 제국 육로와 해로로 이용해서 유다시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경제가 크게 번영했다. 16세기 때 이스탄불에서 동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등지에 몰려든 다양한 물자를 유럽으로 공급하였고 프랑스나 영국 상인들이 오스만 제국 허가를 받고 제국의 영토 안에서 무역 활동을 참여했다. 오스만 제국은 강대한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와 풍습을 지닌 여러 민족들에게 간대한 정책을 했다.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하죠? 밀라토 제도가 있죠. 밀라토 제도. 그래서 종교 공동체 수장에게 일종의 고도의 자치권을 줘서 그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이슬람 밀라토, 아르메니아 밀라토, 그다음 그리스 정도 밀라토 등등 해서 4개인가 5개 정도의 밀라토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세금만 잘 나면 자치적 공동체 밀레트 여기 있네 밀레트네 밀레트를 이제 이뤄서 상업과 무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했다. 제국의 공문서는 터키어가 사용했지만 아랍어, 페르시아어, 그리스어를 동시에 사용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비잔티움 문화, 페르시아 문화, 그 다음에 투르크 문화 등 동서 문화를 융합해서 정성을 이뤘다. 건축에는 제국의 권위를 보여주는 모스크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는 중앙에 큰 동과 여러 개의 작은 동으로 이어진 천탑을 관서하고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천문학, 지리학, 그 다음에 수학 등 학문이 꾸준히 발달하여 주변 지역에 수학 등이 꾸준히 발달하여 주변 지역의 문화와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또한 아라베스크 문화가 발달됐고 무늬가 발달됐고 페르시아 영향을 받아 세미나도 유행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있죠. 그 이슬람 교리에 따라 이제 술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커피나 차 문화가 발달됐어요. 예. 이게 이제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죠. 특히 커피가 이제 원래 커피는 어디에 산물이죠? 이디오피아에 보면 카페라는 지역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이게 각성효과가 다 강해요. 예, 커피는. 그래갖고 되게 이슬람교도인들이 이제 철학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떤 커피를 꼬짝꼬짝 해갖고 마셨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든 거야? 기독교 가면 기독교인도 따라 같이 해서 커피가 세계화되기 시작한 거죠. 뭐 이런 거. 자, 애니첼리 이거 꼭 받으셔야겠죠. 오스만 제국은 14세기 초 터키어로 새로운 병력이라는 뜻으로 뜻하는 애니첼리를 창설했다. 애니첼리는 오스만 제국에 정복한 지역의 크리스토교 가운데 건장한 젊은이들 뽑아서 충원했다. 애니첼리는 특권적 지위가 보장받고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에 따르는 규율도 엄격해 결혼까지 금지했다. 그러나 애니첼리 기능은 군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확대해서 모든 애니첼리가 군인이 되지는 않았다. 일본은 행정기술을 배웠고 문화적 훈련을 받는 H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도부 이게 무슨 제도냐면 아까 이제 이건 좀 약간 설명이 근데 대부신호의 제도 있죠. 이게 대부신호의 제도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신호의 제도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발칸반도의 기독교 소년이 이슬람을 개종해갖고 군사훈련 시켰는데 그 중에 좀 약간 중하급은 예니칠리에 좀 약간 똑똑한 얘들은 고급 관료 이렇게 등용을 했어요. 요것도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예니칠리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예니첼리 오스만 제국이 팽창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점차 권력 집단을 변질됐고 권력 남용과 군사적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예니첼리는 19세기가 해체되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발칸반도 뭐 기독교 청년 뭐 결혼 금지는 초창기 때 얘기고요.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팽창하면서 중국이 때 들어가면 다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애도 낳고 그 다음에 기독교 청년이 아니라 주로 이제 뭐냐 이슬람 건문세력들 얘네들 와가지고 충원되고 그래요. 이거 원래는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나중에 이게 좀 뭔가 되니까 수가 막 늘어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탄불 볼게요. 이스탄불. 자, 콘스탄티폴리스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로서 약 1000년간 비잔티움 문화의 꽃을 피웠다. 원래 비잔티움이라는 것은 그리스 식민 도시였으나 로마 제국의 지배하다 비잔티움이 되었죠. 그래서 이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수도를 이곳에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티노폴리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시키고 나서 이 도시는 이스탄불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쭉 있죠. 이게 이스탄불인데 이게 천연의 요소야. 예전에 콘스탄티폴리스 때부터 천연의 요소인데 왜 천연의 요소냐면
여기 이제 성벽이 있죠, 이거. 예, 이 성벽이 그 뭐냐면 상당히 유명한 성벽이에요, 이게.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 갖고, 예전에 그 테오도시라는 황제가, 동성방제가 만든 성벽인데, 적들이 여기 오면 여기 딱 걸려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해자가 있어. 해자가 있어갖고, 여기를 못 넘었어. 근데 딱 유일하게 두 번 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넘었던 오스만 투르크하고, 라틴 제국 선진국한테 베네치아 군대들이 넘었어요. 완전히 막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항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보스포루스 해협이 있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있고, 테오도시오 성벽은 여기네, 여기. 예,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테오도시오 성벽이 여기 있고,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벽이 있고, 여기가 해자가 있고요. 여기. 예. 적들이 이제 요 지역을 못 들어가요. 요 지역을. 그래서 보스포스 헬로 지역에 이제 못 들어가는데, 일단 이제 뭐냐면, 그 해협을 들어가려면 골드만이나 해갖고 여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쇠사슬이 있어요. 여기 쇠사슬. 그래갖고, 요쪽 양쪽에 갈라타 지역이 요거는, 일종의 무장 중립지역이거든요. 예, 중립지역인데, 여기에서 쇠사슬 연결해갖고, 만약에 저기 여기에 들어가려면, 쇠사슬을 올려요. 그럼 배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메메트 2세가 여기를 공격하는, 여기 계속 막히니까 안 되니까, 어떤 술수를 쓰냐면, 여기를 이제, 여기에 있었던 함대들, 이쪽으로 못 가니까, 여기에다 뭐냐면, 술을 파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했죠. 그래갖고, 여기에 땅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운하를 조그맣게 파가지고, 요 배를 이쪽으로 해서 옮겼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아침에 또 보니까, 벌써 안에 들어온 거야. 근데 거기를 다 점령했냐? 못 점령했어요. 결국에는. 예. 그래갖고, 간신히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뚫고 들어왔어. 그래서 간신히 점령한 거야.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이스탄불 그 자체가 완전히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갖고, 오랫동안 이제 상공을 중심지로 활동했던 것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상당히 철벽성이기 때문에 뚫지 못해서 그래. 그래갖고 하여튼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걸 뚫기 위해서 그 유명한 한강대포 있죠. 청동대포. 예, 아주 큰 대포도 있잖아요. 그 대포를 가져가고, 성벽을 공격하고, 그래서 대포를 더 어마어마하게 만든 거야. 청동대포를. 예. 자,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내용을 보면요.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는 이 도시의 이름은 이스탄불로 바뀌었다. 오스만 제국은 이 도시를 파괴하지 않고 제국의 수도이자 국제 무역 도시로 만들었다. 도시 곳곳에 술탄이나 귀족 등 유력자가 세운 모스크가 공공시설이 들었으며 기독교 교회와 유대 신전도 계속 남아있었다. 이에 이스탄불은 이슬람교를 믿는 투르크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그 다음에 서유럽 각국에 온 상인과 사절 등 다양한 사람들 어울려 살아간 다문화 도시이자 동서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가까운 거리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성소피아 성당과 슐탄 아우메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건 약간 이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성소피아 대성당은 이때는 기독교 성당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성당이었어요? 이스람 사원으로 개조했으니까, 이건 좀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슐탄 아우메드 성, 블룩 모스크, 되게 유명하죠.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자르 있죠. 그랜드 바자르. 그래서 보통, 그 중동 지역의 시장을 바자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오스만 투프에 그랜드 바자르 되게 큰 바자르를 만들었다. 우리가 바자르란 말도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받고 잠깐 또 건너뛰어가지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자, 233페이지 펴보세요. 자, 233페이지 오스만 제국 개혁 볼게요. 자, 17세기 때 시작된 오스만 제국의 쇠퇴는 19세기 들어서 가속화되었다. 그리스가 독립되면서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의 열기가 높아졌고 세르비아, 이집트 등의 자치권을 획득했다. 특히 영국과 러시아 같은 유럽 열강들의 압박이 심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은 서구의 근대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탄지마트를 제했고 탄지마트는 법 앞에 평등, 공개 재판, 공정한 세금 징수를 보장했다. 자, 이러한 개혁은 지방세력과 구식군대의 큰 반발을 불러쳤고 부국강병이라든지 개혁의 성과를 잘 나타나지 않았다. 요때 구식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애니첼리가 아니에요. 이미 없어졌으니까 구식군대 그 외에 이제 터키에 있는 다른 병종의 군인들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에 근대주의자 제상
미드하드 파샤가 이 사람들 이름도 기억을 해두시죠. 입헌제 헌법 만들고 내각 책임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술탄과 보수 세력들은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 일어나자 헌법을 폐지하고 전제 정치를 부활을 시켰다. 또 유럽 열강의 침입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계속 축소되었다. 발칸반도에서는 불가리아가 독립을 선포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이 오스트리아 지역의 헝가리 지역을 빼앗겼다.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은 상당히 뭐냐면 발칸 지역의 하약골 같은 역할을 하죠. 이 지역 안에 뭐 세르비아 그 다음에 그 이슬람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민족 크로아티아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원래 이 지역은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뭐냐면 베른 회의 때 행정 영토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놔두고 행정 관리권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청년 투르크당 운동 때 혼란기에 이 땅을 아예 뺏어버린 거죠. 이걸 먹으려고 이제 먹으니까 요걸 먹으려고 기다렸던 세르비아가 그거에 대한 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티니지와 모로코는 프랑스에게 병합되고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다. 네. 자, 그럼 이때 미드하드 헌법이 있는데 은혜개혁이라는 뜻을 가진 탄지마트가 실패로 돌아간 뒤 오스만 제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1860년대에 지식인들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운동이 시작됐다. 그 중심 인물이 미드하드 파샤였다. 그럼 오스만 제국의 쇠퇴 원인을 술탄의 전제 정치를 있으며 개혁의 기본은 입헌체제 수입이 있다고 봤다. 제상 미드하드를 비롯한 개혁세력들은 술탄 아흐메드 압둘 하미드 2세를 내세우고 1976년 12월 23일 날 헌법을 반포했다. 그래서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와 주거 재산권의 불가침, 위의제 책임 내각의 시연 등을 규정한 이 헌법이 이거예요. 위회가 개설되고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는 1년의 자유주의 정책을 이제 실시했다. 자, 오스만 제국의 약화를 볼게요. 개혁의 실패와 패전으로 오스만 제국의 전제 정치가 강화되자 젊은 관료들과 장교, 지식을 중심으로 된 청년 투르크당은 입헌 정치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장봉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부활시켰다. 이어 청년 투르크당은 여성의 권리 보장, 근대시설 확장, 언론 자유의 보장 등 근대적 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나 청년 투르크당은 군국주의 성향의 근대적 극단적 투르크 민족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종종 오스만 투르크는 상당히 포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투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민족의 어떤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아랍 민족주의를 자극시켰어. 이 아랍 민족주의를. 예. 자, 이건 나중에 좀 할 텐데 아랍 민족주의를 자극시켰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은 발칸 전쟁에 패배해서 유럽과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고 국제적 지위가 추락되었다. 또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군사를 믿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편에 가담하였다. 그 결과 패전이 된 오스만 제국은 그 당시 연합군과 맺은 세브르조약, 이 세브르조약은 이제 베르시아 강화 협상 때 오스만 투르크하고 그 당시 그 연합군하고 맺은 조약을 세브르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브르조약에 따라 비투르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영토를 모두 잃고 연합군 측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청년 투르크 혁명과 이제 투르크 민족주의가 있어요. 투르크 민족주의를 이제 좀 볼게요. 요걸 설명하려면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지역의 민족주의를 한번 좀 약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중동의 민족주의. 보통 중동 지역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엄밀히 말하면 없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뭐 아랍 민족이냐 갖다 붙인 거는 나중에 이제 갖다 붙인 거고 얘네들은 민족별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뭘로 생활 부족별로 생활했어.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얘는 부족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부족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처럼 뭐 고려나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중앙집권화된 어떤 국가 체제, 뭐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국가라는 거는 그냥 지배층만 교체되는 거야. 자기하고 국가하고 뭐 동일시하고 그런 거 없었고 얘네들은 국가보다 부족의 어떤 것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국가 설립에 상당히 어렵게 돼요. 왜냐면 국가를 만들어 놓으면 지네끼리 부족끼리 뭐 또 싸우고 쿠데타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분열의 원인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를 만들면 민족의 어떤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민족 의식 같은 거를. 근데 이제 이걸 오스만 투르크가 고민했어. 오스만 투르크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근대하다 보니까 부족 단위로 막 생활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근대 국가를 만들지 못해. 통합성이 없어. 그러면 민족주의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설정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오스만 투르크 왕실이 이제 내세웠던 게 뭐냐면 하미드 2세 이슨삼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이슬람을 가지고 민족주의를 삼자. 그래서 등장한 게 이슬람 민족주의야. 이슬람 민족주의. 그래서 알 아프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거기에 이론적 지지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같은 민족이라는 거야. 같은 종교, 유대인처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스만 투르크는 근데 청년 투르크는 반대했죠. 이걸 투르크 민족주의라고 해요. 투르크 민족주의. 이 투르크 민족주의도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나투르크 투르크 민족주의하고 있고, 아나투르크 범투르크 민족주의가 있어요. 범투르크 민족주의는 뭐냐면 예전에 선조 또 투르크 돌골 계통의 민족은 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터키까지. 그래서 대제국 투르크 민족주의, 대투르크 민족주의를 건설하자. 이런 흐름과 아나투르크 민족주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 민족들은 우리가 다 포함할 수 없다. 왜냐면 그때 이제 언어도 다르고 이제 풍습도 다르고 다만 이제 약간 이제 혈통이 좀 비슷하고 언어가 약간 유사하고 그런 것밖에 없지 않냐. 결국에는 아나투르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투르크 민족만이 우리의 민족을 삼자. 두 개 갈등이 있다. 결국에는 터키가 성립되면서 어디에 이제 방향을 두냐면 현실 아나투르크 민족주의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칼마파샤의 그 민족주의도 그때 가서는 아나투르크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투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우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아랍인들 있을 때는 뭐예요? 좀 기가 막히지.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반발도 하고 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아랍 민족주의가 등장한 거야. 아랍 민족주의.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펼쳤던 것이 와하브 운동이라고 있죠. 와하브 운동.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순수한 이슬람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원래 이슬람교는 아랍인들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단이나 트루크인들이 믿으면서 변질됐다. 그래서 이제 와하브 운동 같은 거 하고 그때 이제 사우디 가문이 그거를 이제 주도를 하죠.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이 그놈 왕가들이. 자, 이건 뒤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투르크 민족주의를 볼게요. 투르크 민족주의는 수많은 반제국주의의 투르크인들이 성가시고 구식인데다가 다문화적 제국이 오스만 세국을 근절하고 간결하고 깨끗하고 보편적인 구체적만한 투르크인의 국가체제를 대체하자는 거다. 투르크 민족주의자의 지식인들은 특히 아르메니를 비롯한 기독교 소수파가 오스만 제국의 내부의 적이며 그들이 러시아인, 서유럽인, 동유럽의 독립 슬로브족들이 연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투르크 민족주의 입장할 때는 좀 내부의 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을 내부의 적을 만들어놔.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지금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 원래는 기독교를 믿었어요. 아르메니아 기독교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투르크인들이 이때 아르메니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갖고 뭐 100만 명이나 거의 뭐 인구의 거의 8, 90%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만큼 대학살 아니냐.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터키가 극렬 반대했기 때문에 사죄도 안 하겠다. 우리 극렬 뭐 죽어도 만 명이나 2만 명밖에 안 죽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이 안 죽였다.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제 지금도 국제 문제가 됐어요. 이것도. 자, 하여튼, 이 터르크 민족주의 관련돼 있고, 터르크 민족주의에 이제 특히 아르메니들이 되게 많이 희생을 했고, 대학살이 일어났고, 또 아랍인들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아랍 민족주의가 등장한 배경이 되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랍 민족주의 보죠. 아와비 운동의 어떤 배경인데, 제가 배울 때 아와브 운동이었는데 또 아와비라고 하네. 예,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투르크 민족주의 반발 아랍 민족주의가 등장하죠.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전까지 아랍 세계는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18세기 이후에 이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이 서구 열강들이 침입한 가운데 아랍 세계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아라비아 반도에서 18세기 중엽부터 초기 이슬람 운동의 공동체를 순수함을 찾자는 신앙운동이 펼쳤는데 이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압둘 와하브다. 그래서 무하메드 율법이 이슬람의 정보자 오스만 제국 이슬람교를 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투르크 민족들이 이제 번지시켰다. 이걸 와하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은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으로 발전됐다. 특히 압둘 와하브와 부족장 이븐 사우디 가문의 이제 지금 선조죠. 힘을 합쳐서 뭐냐면 했던 것이 제1차 사우디 왕국이 그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을 통합했다.
19세기 때 와하비 운동을 기반으로 사우디 왕국은 더욱 성장하여 오스만 제국을 신장군 소아시아 정복을 계획했으나 무하메드 알리, 이 무하메드 알리는 이집트의 이제 실질 수장인데 이 당시 이제 이집트 군대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이제 좀 타협을 한 거지. 너네들 이제 우리 도와주면 독립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군대의 힘을 빌려서 오스만 제국에 멸망을 했다. 하지만 아랍 운동은 아라비아 반도의 단결을 통합을 고취시키고 간접적으로 탄 지역의 아랍 민족주의에 영향을 줬다. 자, 그래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조가 이 와하비 운동을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편 오스만 제국의 통제에 약화되면서 시리아 레바논에서 기독교를 믿는 말론파와 그래서 아랍인들에서 다 이슬람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소수의 말론파가 있어 동방교회 쪽에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사이에 갈등이 커졌다. 이에 말론파는 자신들이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프랑스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계몽운동하고 민족 단결과 독립의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식 아랍 민족주의 이렇게 내세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아랍이라는 그 민족의 어떤 자체가 민족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아까 예전에 말했지만 아랍 민족이라 하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많이 달라요. 다르고 그 문화나 역사는 다 달라. 다만 뭐만 공유하고 있는 거야? 아랍어 문자만 같이 쓰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 지금 아랍 민족주의지만 아랍이라는 자체가 그 안에 종족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랍 민족주의가 제대로 지금 자리 잡지 못해요. 다만 뭐가 좀 강한 부족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항상 이제 분열되다 보니까 그 이슬람을 뭐냐면 공격하도 맨날 중동 경제에 패했던 게 뭐냐면 같이 이슬람을 공격하지만 뭐는 속으로는 개성이 다 두들겨 있고 서로 단결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상당히 소수지만 강력하게 단결하고 있었잖아요. 그다음 맨날 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랍 민족주의보다는 약간 부족적인 어떤 생각이 강하다. 중동 지역에서는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와하비 운동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를 볼게요. 와하비 운동 당시에 썼던 깃발이다. 그래서 와하비 운동을 지원했던 사우디 가문은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웠다. 제2차 사우디 왕국이에요. 그래서 깃발의 바탕이 된 초록색은 이슬람교의 상시자인 무함메드가 가장 선호한 색이고 이슬람교의 신성시대고 아랍어로 된 글자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무함메드는 신의 사도다라는 구절이다. 그래서 카드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이란 민족운동은 좀 이따 이제 좀 쉬었다 갈게요. 예.